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딸에게 바친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식당에서 흘린 땀방울로 딸을 키워낸 그는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수라는 평범한 아버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인생은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가면 늘 허리가 아팠지만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부모라는 것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요. 아빠,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 제일 잘 그렸대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건네는 이야기는 하루 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며 생긴 피로를 한 번에 날려보냈습니다. 작은 식당 한 켠에 마련해둔 공부방에서 수진이가 숙제를 하는 모습을 흘끔거리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영수 씨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이네. 단골 손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면 전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수진이 웃는 얼굴 보는 게 제 인생의 낙인데 첫 등하교 때 수진이 손을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던 날,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수진이를 응원하느라 목이 쉬던 날, 중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고 환하게 웃던 수진이를 보며 눈물을 참았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제 인생의 보물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벽에 걸어둔 달력에 매달 25일은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수진이 학비를 내는 날이었거든요. 손님들이 없어 장사가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 날짜만큼은 절대 돈이 모자라지 않게 했습니다. 가끔은 제 월세를 미루기도 했지만 수진이 학비는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었죠. 아빠,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수진이가 고3 때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수진이 못 갈 데가 어디 있어. 걱정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쉰 건 수진이는 모를 겁니다. 대학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3달 동안 쉬는 날 없이 일해야 했으니까요. 수진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주방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겠지요. 그날 밤 수진이는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했고 저는 가게에서 늦게까지 남아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 더 일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을 다니던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바빠졌고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대학 졸업 후 수진이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수진이는 저를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아빠한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식사가 우리 사이의 마지막 따뜻한 추억이 될 줄은요. 이제 아버지는 초라한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수진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제가 다음 주에 결혼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기쁜 일이었지만 왜 이제야 알려주는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수진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약혼 상태였던 겁니다.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거죠. 정말 축하한다. 상대는 어떤 사람이니?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는 중견기업 간부인 정승현이라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도 없었고 결혼식 일주일 전에야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맞춤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2달치 식당 수입을 모아 구입한 정장이었습니다. 수진이의 결혼식이니까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이는 제가 도착하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저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버지세요. 어서 오세요. 어색한 존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소 수진이가 쓰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세요. 식당이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저는 이제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지저분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끓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수진이의 화려한 새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수진이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전화를 했던 것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명절에만 간신히 연락이 오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짧은 통화였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는 너무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나면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약속을 잡았다가도 수진이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가끔 수진이 집에 가보려고 해도 미리 연락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수진이의 SNS를 보면서 그 화려한 일상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해외여행 사진, 고급 아파트의 인테리어, 모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습니다. 한 번은 수진이 집에 찾아갔습니다. 결혼 2주년이라는 기념일의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성껏 포장한 것은 제가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였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것들이었으니까요. 인터폰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분명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진이의 SNS에 오늘은 집에서 휴식이라고 올라와 있었으니까요.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딸의 것이 아니라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 장인어른, 갑자기 오셔서. 집 안에서는 급하게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빠, 미리 연락 주시지. 저는 준비해간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결혼 2주년이라고 해서 작은 거 가져왔다. 수진이는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이런 거 가져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냉장고에 이런 거 넣을 자리도 없고. 사위는 멀찍이 서서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집 현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저는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달렸고 저는 딸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식당에 돌아와 불을 켜고 텅 빈 테이블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랜차이즈 식당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저희 오래된 작은 식당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빠, 다음부터는 꼭 미리 연락해 주세요. 오늘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좀 당황했어요. 그리고 김치 같은 건 우리 입맛에 안 맞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편하게 오세요. 문자를 읽고 나서 처음으로 딸에게 실망했습니다. 평생 딸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딸에게 저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추석이었습니다. 3년 만에 수진이 부부가 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명절이라 문을 닫은 식당 안에서 저는 직접 차린 음식으로 수진이 부부를 대접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밥을 먹던 중 사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니 회사 생활도 좋지만 우리 둘이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이도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수진이는 그저 웃으며 대화를 흘려보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자금도 모아야 하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작은 소망을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수진이 부부가 돌아간 후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준비해온 노후 자금과 식당을 팔면 꽤 괜찮은 금액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이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자. 다음 날부터 저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식당을 내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식당이었지만 위치가 좋아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 있던 노후 자금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수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그렇게 급하게 가게를 파시면 어떡해요? 노후에는 어떻게 사실 건데요? 단골 손님이던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이제 딸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된다오. 돈을 모두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두꺼운 봉투에 현금을 넣고 그동안 써왔던 작은 원룸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가방 하나의 옷가지와 딸에게 줄 선물뿐이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수진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수진이는 바쁘다면서도 겨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잠깐만 봬요.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요.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화장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서 왔어. 수진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 둘이 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가 작지만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수진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냥 사위가 농담처럼 한 말인데. 사위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에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수진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그런 촌스러운 식당 얘기 좀 그만해요. 저 친구들한테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했다고요. 어떻게 제 동창들한테 아빠가 국수집 하신다고 말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딸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아버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필요 없겠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채고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아빠,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아빠 돈도 아빠가 쓰셔야.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수진이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국수를 삶아온 거친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돌아섰습니다. 잘 있어라. 수진아. 집을 나서는 제 뒤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그런 뜻이 아니라. 아유, 또 오해하시고. 아빠는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이제는 빈 식당뿐이었습니다. 다음 주면 새 주인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식당 안에 들어서자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불을 켜고 국수를 삶던 이곳에서 이제 더 이상 냄비를 올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테이블에 앉아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꿈이라고는 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꿈마저 이루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문득 바다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렸을 적 고향의 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바다로 가볼까? 술에 취해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마지막 짐을 싸던 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도시를 떠나 바닷가 마을로 간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짧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아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잘 지내라.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진이는 바쁜 일상 속에서 제 문자 하나쯤은 신경 쓰지 않았겠지요. 혹은 아직 지난번 일로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도시를 떠나는 날,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식재료를 사러 다니던 시장 골목, 수진이를 데리고 산책하던 공원, 학교 운동회 때 달려가던 길.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겨질 거리들이었습니다. 기차는 천천히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점점 공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콘크리트 건물들이 사라지고 푸른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5시간의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제가 태어난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영수 씨, 50년 만이네. 알아보기 힘들게 늙었구먼. 마을 입구에서 만난 이장은 저를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그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장의 도움으로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허름했지만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뭐하고 살았어? 이장이 물었습니다. 식당을 했습니다. 국수 장사요. 혼자 사셨어? 딸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 딸은 어디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장은 제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집에 짐을 풀고 난 첫날 밤,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에 들러 커피와 간단한 식료품을 사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김씨네 아들 아니요? 네, 김영수입니다. 아이고 그래. 어릴 적에 바다에서 멸치잡이 잘하던 그 꼬마가 맞구먼. 서울 갔다 왔다며? 소문은 빨랐습니다. 작은 마을의 특성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집 앞 작은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니 꽤 쓸만한 텃밭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씨앗을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해가 바다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작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득 수진이가 어렸을 때 바다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일이 바빠서 그리고 돈이 부족해서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시켜준 것이 미안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사진을 보내볼까 생각했지만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저 역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수진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점차 그런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커피숍 주인인 최 여사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으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시간 있으면 여기서 일 좀 도와주면 어떻겠소? 나이 들어서 혼자 하기 버겁네. 최 여사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당을 받으며 커피숍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설거지와 청소를 했지만 점차 커피 내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물었습니다. 김 씨, 서울에 가족 없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수진이는 제 가족이라기보다는 제가 사랑했던 누군가의 기억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바닷가 마을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핀 작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텃밭에는 제가 심은 상추와 쑥갓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왜 이제야 보게 되었을까? 그동안 저는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딸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 마실 여유,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바라볼 여유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는 것, 바람 소리를 듣는 것, 모래사장을 걷는 것, 그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했습니다. 최 여사의 커피숍에서 일을 돕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청소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커피를 내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날씨 이야기를 하는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김 씨,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네. 이러다 내 자리를 빼앗길까봐 걱정이야. 최 여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 그것이 제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그들이 잡아온 생선을 나눠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나눠주며 소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김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한 끼 같이 하지 않겠소? 이장의 초대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소박한 음식들이었지만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이 왠지 더 맛있었습니다. 평생 음식을 만들어 팔았지만 정작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기쁨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 씨, 취미가 뭐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취미라 생각해보니 평생 취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일과 딸을 키우는 것만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글쎄요, 특별한 취미는 없네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 만들어 봐요.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거요. 최 여사의 말에 생각해보니 어릴 적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시간이 가장 즐거웠고 바닷가 풍경을 그리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작은 문방구에서 스케치북과 연필, 물감을 샀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빠져드는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우와, 김 씨가 이런 재능이 있었소. 정말 잘 그리네. 제 그림을 본 최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고 매일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린이들이 제가 그림 그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저는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바닷가에 모여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저도 바다 그리는 법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 호칭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움을 주는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마을 축제 때는 제 그림들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한 관광객이 제 그림을 사겠다고 했을 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제 그림을 사시겠다고요? 네, 이 바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집에 걸어두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 그림이 팔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그림 도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소소하지만 제 노력으로 번 돈이라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에서의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커피숍에서 일하고 그림을 그리고 텃밭을 가꾸는 소박한 일상이 즐거웠습니다. 가끔은 마을 어시장에서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요즘 김 씨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네. 최 여사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항상 긴장되어 있던 어깨가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딸이 아닌 제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 온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연락이 안 되네요. 지금 어디 계세요? 걱정돼서요. 전화 주세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제 소식이 궁금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 봉투 속 돈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평소처럼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기잡이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노씨 어부가 저를 배에 태워주기로 했거든요. 김 씨,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배 위에서 어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옛 생각이 나서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요. 지금 이 바다, 이 순간이 더 중요하지. 어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순간, 이 바다, 이 삶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배에서 잡은 생선으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국수집을 하면서도 정작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제는 제 식사를 직접 챙기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고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구워 소박하지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식탁 위에 텃밭에서 딴 작은 꽃을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수진이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수진이는 항상 제 곁에서 웃고 떠들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둘 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수진이와의 관계가 변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너무 수진이에게만 의지하고 수진이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탓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답장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질까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최 여사가 커피숍에서 물었습니다. 김 씨, 요즘 전화가 자주 오는 것 같던데. 안 받는 이유가 있소? 딸이에요. 1년 만에 연락이 왔네요. 그럼 받아봐요. 딸이 걱정하고 있을 거요. 아니요,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최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술 한잔하며 과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완전히 단절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전처럼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주려는 아버지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의 삶도 소중했으니까요. 결국 간단한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있는 장소나 상황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텃밭에 꽃들이 더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림 실력도 늘어 이제는 마을 주민들의 초상화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피숍에 제 그림을 걸어두자 관광객들이 사가기도 했습니다. 김 씨, 다음 주에 읍내에서 작은 전시회가 열린다는데 김 씨 그림도 몇 점 내보는 게 어떻겠소? 이장의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제 그림이 전시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전시회 당일 작은 읍내 문화센터에 제 그림 5점이 걸렸습니다. 모두 이 마을에서의 1년을 담은 풍경화들이었습니다. 아침 안개 속 바다, 석양이 물든 해변, 텃밭의 꽃들, 항구의 어선들, 그리고 마을 풍경, 제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전시회장을 둘러보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계속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를 받고 전화 위치 추적을 해서.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최 여사가 수진이에게 연락해 전시회 소식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해 사셨는지.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이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도 미안하다.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았던 것 같구나.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아빠는 지금 행복하단다. 수진이는 제 드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아빠도 몰랐단다. 이렇게 늦게 발견한 재능이 있는지. 우리는 조용히 나란히 서서 전시된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는 곳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진이의 물음에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버지로 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바닷가 집으로 수진이를 데려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제 집을 보여주며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텃밭에서 딴 채소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단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로 나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끔 연락하자. 너무 자주는 말고. 수진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독립된 삶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텃밭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닌 김영수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연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